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와 딸 하나를 두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출퇴근길에 사연을 듣고 있어요.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는데 지상으로 전철이 올라가면 하늘을 보게 됩니다. 비행기 날아가는 게 보고 싶어서요. 어린아이 같다고요? 사실 어려서 제 꿈은 비행기 기장이었습니다. 그땐 해외여행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었죠. 그런데 중학교 때 친구 한 명이 가족 여행을 간다면서 비행기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 집은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화목한 집이었거든요. 막연하게 나중에 결혼하면 가족끼리 꼭 해외여행을 가야겠다 생각했죠. 그게 행복의 상징인 것 같아서요. 이왕이면 제가 모는 비행기에 태워가고 싶었습니다. 꿈은 컸지만 기장은 못 됐어요. 그렇지만 가정은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을요. 가족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게 그런 일이 닥칠이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것도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하던 중에요. 전 아내와 3년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허니문 베이비로 생긴 아이를 출산한 뒤였고요. 쑥쑥 크는 딸을 데리고 아내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시아야, 아빠 왔다. 이 사람이 어디 갔나? 왜 대답이 없지? 출근할 땐 불명 아내, 딸의 배웅을 받았는데 퇴근 후엔 아무도 없었어요. 핸드폰도 두고 갔더라고요. 부엌엔 요리하던 흔적도 그대로였어요. 저녁을 하다 나간 것 같더라고요. 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봤어요. 아내는 거기 말고는 갈 데가 없었거든요. 부모, 친척 아무도 없이 고아로 자란 와이프는 저희 부모님 집을 자주 가곤 했습니다. 새아가가 집에 없다고? 잠깐 마트에 나간 거 아니야? 휴대폰은 집에 있는데 기저귀 가방이랑 지갑은 챙겼어요. 이 사람 어디 간다는 말 없었어요? 없었어. 오늘 넣으면 끓여준다고 꽃게 사간다고 하더만. 저녁 시간에 어딜 나가는 애가 아닌데 이상하긴 하구나. 어쩐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아내는 저녁에 아기를 데리고 나간 적이 없었어요. 일찍 재워야 한다고요. 저한테 말도 없이 외출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싱크대 위엔 저녁을 하다만 흔적이 있었어요. 도마 위에는 파, 무가 있었고 꽃게도 손질해 놓았더라고요. 이상하게 심장이 뛰고 손이 떨렸습니다. 전 무작정 밖으로 나가 아내와 딸을 찾아다녔어요. 믿기 어려웠지만 그날 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조차 없었어요. 시간은 속타는 제 마음도 모르고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부모님도 크게 놀라셨어요. 경찰에서 뭐라더냐? 단순 가출 아니냐고 실종 접수도 안 해주려고 해요. 부부싸움 했냐 안 했냐 그것만 몇 번을 물어보는지 몰라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새아가가 부모가 있기를 해, 친척이 있기를 해. 친구는 있을 거 아냐. 연락해봤어?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로는 다 해봤어요. 근데 다 모른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라니. 우리 시아 데리고 얘가 어딜 간 거야, 글쎄. 전 하루 아침에 사라진 아내와 딸을 찾아 미친 듯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낮에는 정신없이 아내를 찾으러 다니다가 늦은 밤이 돼서야 파김치가 돼서 빈집으로 돌아왔죠. 벽에 기대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으면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결혼할 때 사실 저희 집에선 아내를 반대했어요. 이유는 아내가 양친 부모 없는 고아라서요. 성철아, 아무리 결혼이 늦어도 그렇지. 너무 눈을 낮춘 거 아니니? 조건 좋은 처자들을 바라는 거 아니다. 그냥 양친 부모 살아계신 짝도 많을 텐데 꼭 그 아가씨랑 해야겠어? 어머니, 저희 3년이나 사귀었어요. 저 원래 결혼 생각 없었던 거 아시잖아요. 미숙이 아니면 누구하고도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착하고 좋은 애니까 한번 만나보고 말씀하세요. 네가 정 그렇다면 보기는 한다마는 엄마는 썩 내키지가 않는구나. 미숙이가 원해서 고아가 된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여보,
아유, 우리 상철이 믿고 한번 만나봅시다. 이 녀석이 3년이나 만난 아가씨잖아. 괜히 시간만 보내는 건 아닐 거야. 아이, 아들 믿고 나가보자고. 에휴, 장인 장모도 없는 자리를 왜 하필 골라서는 너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뭘 그런 걸 따져요, 어머니. 그리고 제가 후회를 왜 해요? 미숙이 아니면 저 총각 귀신 될지도 모른다니까요. 엄마 앞에서 별말을 다 한다. 그 뒤로 어머니는 만남을 내켜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어렵게 미숙이를 인사시킬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썩 좋진 않아도 제가 좋아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한다는 분위기였죠. 그래도 결혼하고 둘이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니까 안심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내의 심성이 정말 고왔거든요. 어머니와 같이 목욕탕도 가고 시장도 가고 딸 없이 외동 아들만 있던 어머니한테 아내는 참 잘했습니다. 행복하게 사니 아이도 자연스럽게 들어섰고요. 그런데 딸을 낳은 지 1년 만에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어디서도 아내와 딸을 찾을 수 없으니 저는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함께 밥을 먹던 식탁, 잠을 자던 침대를 보면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어릴 적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 일 저 일 하다 다 말아먹고 결국 흥신소를 차린 친구인데 제 얘기를 듣더니 대범해 이러더라고요. 야, 포기해. 이런 경우 바람나 도망간 경우가 90% 이상이야. 뭐?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네가 우리 미숙이를 얼마나 안다고 대번에 바람이 났대. 내가 이런 경우 한두 번 봤냐? 결국엔 남자가 있더라고. 딸도 데리고 갔다면. 야, 친자 확인은 해봤어? 이 자식이? 너 터진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면 되는 줄 알아? 에휴, 너도 텄다 텄어. 야, 너처럼 아니라고 길길이 날뛰던 인간들 나중에 다 고개 푹 숙이고 꺼이꺼이 울더라. 너도 와이프 100% 믿고 있냐? 뒤통수 세게 맞으려고? 이 자식이? 야, 내가 너한테 다시는 연락하나 봐라. 다시는 너 볼 일 없을 거다. 알겠냐? 야, 아이, 난 널 생각해서. 너 그 입 안 다물어, 이 자식아? 너 지금 나 쳤냐? 이게 진짜 미쳤나? 저도 모르게 주먹이 나가더라고요. 생전 폭력을 모르는 전데 그 순간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를 한 대 치고 절교해버렸어요. 맹세컨대 절대로 바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연애 3년 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이 저한테 거짓말 한 번 안 한 사람입니다. 시아 엄마, 제 와이프는 정말 긁어도 부스럼 하나 안 나올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라고 해도 믿을 만큼 배려심 많고 착한 사람이라 선택한 배우자였습니다. 전 꼬박 1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내를 찾았죠. 그러나 아내와 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부모님은 한탄하셨죠. 손녀딸인 시아의 사진을 보며 눈물바람을 하셨습니다. 인서가, 그러게 내가 다른 여자 찾아보랬잖아. 시아 어미가 가족이나 친척이 있었으면 이렇게 찾는 게 힘들었겠니? 세상 어디에도 끈이 없는 고아니까 찾는 것도 몇 배는 더 어렵잖아. 그런 말씀을 지금 왜 하세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시아가 보고 싶어 죽겠다. 너도 속이 말이 아니겠지만 아버지랑 나도 속이 타다 못해 시커매졌어. 집 나가려면 혼자 나갈 것이지 시아까지 데려가서는 이렇게 감감무소식일 수 있는 거니? 애가 착해서 예쁘게 봤는데 이젠 아니다. 이런 불효가 어디 있어. 내 아들 이렇게 마음고생 시키는 게 어디 있냐고. 역시 고아랑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다. 엄마 말 왜 안 들었어, 이 녀석아. 그만하시라고요, 어머니. 이 녀석아, 네 어머니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 아니야? 저 이만 가볼게요. 새아가랑 시아 소식 없으면 너도 이제 오지 마. 아니 여보, 당신은 또 성철이한테 왜 그래요? 속상하잖아. 이 며느리 잘못 들여서 이게 무슨 난리야? 저 녀석도 꼴 보기 싫어. 네, 이제 안 올게요. 아버지 말씀대로 코빼기도 안 비칠게요. 성철아, 너까지 왜 그래? 아버지가 답답해서 하시는 소리잖아. 저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텅 빈 집에 들어갔어요. 사진 속에서 딸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가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죠.
전 홧김에 액자를 던져버렸어요. 벽에 부딪혀 깨진 액자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러다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사진 뒤에 껴있었던 것 같았죠. 쪽지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의 글씨체였어요. 갑자기 술이 확 깨더라고요. 뭔가 단서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술이 깨자마자 전 차를 몰고 주소지로 달려갔어요. 국도에 인적 드문 길이 나왔고 폐가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인기척 하나 없이 귀신 나올 것처럼 황폐했고 음산했죠. 꽤 오래 비워둔 건물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서려는데 어디선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칭얼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는데 꼭 시아의 목소리 같았어요. 전 건물 안으로 미친 듯이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곳에서 1년 동안 찾아 헤매던 아내와 딸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대낮에도 어두운 방 한켠에 거지 몰골의 아내와 딸이 누워있더라고요.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시아야! 절 보고 놀란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러더니 벌벌 떨며 딸을 안고 구석으로 기어가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악몽 같아서 전 눈을 비비고 다시 그 둘을 보았어요. 정말 눈 뜨고는 못 볼 광경이었죠. 어린 딸 시아는 삐쩍 말라 있었어요. 아내는 노숙인 같은 행색이더라고요. 여전히 아내는 겁먹은 표정을 짓더니 시아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 안 돼. 시아는 안 돼.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정미숙, 너 나 몰라? 나 당신 남편이야. 두 눈 똑바로 뜨고 봐봐. 나 누구야? 어? 남편? 시아 아빠?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당신 꼴을 좀 봐. 시아는 어떻고? 전 아내의 어깨를 막 흔들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아내는 노숙자보다 더한 몰골로 그곳에 있었죠. 엄마 품에서 울던 시아는 지쳤는지 힘없이 잠들더라고요. 둘 다 제대로 못 먹고 지낸 티가 확 났습니다. 전 목이 메었어요. 집에 가자. 미수가, 얼른 일어나. 아니야. 안 돼. 가면 큰일 나. 시아랑 나 집에 가면 안 돼. 왜 안 된다는 거야?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이런 데서 고생을 하고 있어? 도대체 이유가 뭐야?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시아랑 도망친 이유가 뭐냐고. 그 여자가 우리 딸 훔쳐갈 거야. 시아 지켜야 돼. 시아는 내 딸이야. 아무한테도 못 뺏겨. 아내는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불안해 보였고 손도 떨고 있었죠. 자꾸 어떤 여자가 우리 딸 훔쳐갈 거라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깨물더라고요. 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 어? 나 당신 남편이잖아. 말해봐. 내가 지켜줄게. 어머니. 큰어머니 무서워. 당신한테 친척이 어디 있어? 장모님도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우리 집에 가면 그 사람이 쫓아올 거야.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시아, 내가 키워. 못 데려가. 정신 좀 차려, 여보. 시아, 내가 목숨 걸고 지켜줄 테니까 일단 집으로 가자. 어? 시아, 내가 안을게. 이리 줘. 아내는 그럴수록 시아를 더 꼭 안더라고요. 전 물었어요. 당신이 말하는 어머니, 큰 어머니가 누구냐고요. 그 사람이 누군데 시아를 빼앗아 가냐고 물었죠. 하지만 아내는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 다시 아내를 설득했어요. 집으로 가자고요. 그래도 싫다고 고집을 꺾지 않는 아내에게 저는 그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딸 이게 뭐야? 시아 이대로 두면 굶어 죽을지도 몰라. 뼈 앙상한 거 안 보여? 시아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집에 데려가서 제대로 키워야 할 거 아니야. 어린애 생각은 안 해?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헛소리 좀 그만해. 결국 아내는 눈물을 터뜨렸고 저를 따라 나서게 됐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차 안에서도 벌벌 떨면서 오열하더라고요. 무슨 정신으로 운전하고 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아내와 딸을 찾았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두 사람의 몰골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전 아내와 딸을 씻겼고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 일단 재웠어요.
아내는 시아의 손을 꼭 잡고 겨우 잠에 들더라고요. 둘은 보기에도 달게 아주 오래 잤습니다. 딸 시아를 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야유였더라고요. 그제야 전 부모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시아와 아내를 찾았다고요. 뭐? 새아가랑 시아를 찾았다고? 지금 어디 있냐? 집에 데려왔어요. 어제 찾았어요.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아버지랑 곧장 가마. 어디에도 가지 말고 집에 꼭 붙어 있어. 알았지? 그러나 며느리와 손녀딸을 찾은 반가움도 잠시, 부모님은 한눈에 아내 상태가 온전치 못한 걸 눈치챘어요. 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애엄마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병원에 데리고 가봐야겠어요. 그래,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 김 원장한테 전화해 놓으마. 이렇게 된 이상 누구한테 숨길 것도 없고 시아엄이 회복하는데 온 가족이 힘을 써보자. 너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우리한테 말해. 괜히 자존심 세우지 말고. 알았어? 이렇게 된 이상 시아엠이 어디 못 가게 지키면서 병부터 낫게 하는 게 급선무 같다.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아내를 데리고 아버지 친구분인 정신과 박사님을 찾아갔어요.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렸고 아내는 필요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듣게 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아내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워낙 경미해서 겉보기엔 일반인과 같았지만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증상이 커졌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좀 답답했습니다. 아내가 사라지기 전에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불명했어요. 왜 집을 나간 거냐고 아내에게 여러 번 물어보았지만 아내는 불안해하면서 답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저 똑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찾아왔다고만 했죠. 자꾸만 우리 딸을 데려가려고 한다면서요. 고아인 아내에겐 어머니가 없었거든요. 그때까지 헛소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어머니 혹은 어머니라고 불렀던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죠. 전 당장 흥신소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주먹 다짐까지 하고 절교한다고 했지만 부탁할 사람은 걔밖에 없었죠. 야, 이 자식아, 왜 전화를 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할 땐 언제고? 너한테 맞은 광대뼈가 아직도 부어있어. 알아? 미안하다.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 사실 우리 와이프 돌아왔거든. 뭐 좀 알아봐줬으면 해서. 돌아왔냐? 어디서 뭐하고 살았는지 궁금해서 그래? 그런 와이프를 다시 데리고 사는구나. 대단하다 너도. 너 틀렸어. 바라는 확실히 아니야. 알아봐 달라는 건 그게 아니라 아내가 어렸을 때 일을 좀 알아봐 줄래? 아내가 정신적으로 좀 아픈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 이 사람 부모님 안 계시거든. 그런데 자꾸만 어머니 얘기를 꺼내면서 우리 시아를 데려간다고 한다잖아. 내 생각에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누군가가 분명 있어. 친어머니가 아닌 사람을 어머니로 부른다는 거야? 큰 어머니라고 하기도 하고 집 나가기 전에 그 사람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 그런데 말을 안 해.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네가 알아봐줘. 사례금은 두둑하게 줄게. 자식아 돈 안 받아. 친구 사리에 무슨. 알아보고 전화해줄게. 그래, 부탁 좀 할게. 가능한 빨리. 알았어 임마. 딸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더니 이제 마음 놓이니? 살 것 같아. 와이프 아픈 것만 나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 다른 일 제껴두고 이것부터 알아볼게. 걱정 말고 기다려. 며칠 후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아내가 시아를 데리고 살았던 폐건물은 어릴 적 있었던 고아원이었더라고요. 친구는 당시 그곳 원장이었던 분의 연락처와 사는 곳을 알려줬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아내와 딸을 어머니에게 부탁하고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시골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셨죠. 실례합니다. 전화드렸던 정미숙 남편 되는 사람인데요. 미숙이 남편이라고요? 정말 왔네요.
찾아온다는 말 빈말인 줄 알았는데. 꼭 여쭤볼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런데 미숙이는 같이 안 왔어요? 아기도 낳았다면서요. 원장님은 미숙이가 같이 못 온 게 서운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침착하게 아내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결혼 후에 아기 낳고 잘 살다가 갑자기 집을 나간 것부터 옛 고아원 폐건물에서 지낸 것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아내가 반복해서 하는 얘기, 큰어머니가 시야를 뺏으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요. 그러자 원장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내가 아주 어릴 적 고아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셨죠. 미숙이는 고아원 들어오기 전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걔가 초년 고생이 심했죠. 어른들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불쌍하게 살았어요. 미숙이 생모가 첩으로 들어가지만 않았어도.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살아계셨다면 장모될 분이 어느 부잣집 첩으로 들어가 미숙이를 낳았어요.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는지도 몰라요. 아내는 첩의 딸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아들 없는 부잣집에 첩으로 들어가 본처 대신에 자식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가난한 집안 형편에 팔려가듯 가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낳은 자식이 딸이라 구박을 말도 못하게 받았다는 거였죠. 당연히 미숙이도 대우를 받지 못했고요. 그나마 다행히도 둘째는 아들을 낳았고 이제 좀 편히 사나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부잣집에서는 장모님과 아내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한겨울 칼바람 부는 날 두 사람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아들 낳았으니 이제 집을 나가라는 거였죠. 그때 아내가 7살이었다고 해요. 보따리 하나 없이 정말 맨몸으로 내쫓겼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린 아내는 장모님이 부잣집에 애걸복걸하던 걸 다 봤다고 하더라고요. 갓난 아이 빼앗기고 장모님도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우리 아기 좀 돌려주세요. 네? 엄마, 그러지 마. 무서워. 미숙아, 울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 형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끽소리도 안 하고 살게요. 제가 낳은 아들인 거 티도 안 내고 살게요. 그러니까 내 아이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형님, 어르신! 엄마, 나 춥고 무서워. 우리 그냥 다른 데 가서 살자. 얘가 왜 이래?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동생 놔두고 어딜 가겠다는 거니? 어디 앞이라고 이렇게 소란을 떨어? 들어올 복도 다 나가겠네. 웬 거지가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거야? 찬물 한 바가지 퍼다가 뿌려라. 더는 못 찾아오게. 형님, 저예요. 제가 잘할게요. 이렇게 두 손 모아 빌게요. 헛간에라도 살게 해주세요. 네? 우리 아들 좀 보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미숙이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엄동설안에 어린 게 얼어 죽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벌벌 떨며 비는 장모님에게 본처는 기어이 찬물을 뿌렸고 산후조리도 못하고 쫓겨난 장모님은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다는 처절한 얘기였습니다. 아내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은 거였어요. 그 이후 일가 친척 하나 없던 아내는 부잣집에 잠시 들어가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처가 큰 선심 쓰는 것처럼 아내를 거두었는데 거기서 온갖 구박을 당하고 나중엔 고아원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아내는 7살부터 겪은 그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애가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을 얼마나 자세히 얘기하던지 듣던 어른들이 다 놀랐어요. 그 충격을 마음 깊이 묻고 살았는데 아기 낳고 예민해진 상태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게 아닐까요? 그러지 않고서야 딸을 데리고 폐가가 된 고아원에서 살았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통 말을 안 하니 알 수가 있어야죠. 본처, 그러니까 미숙이가 큰어머니라고 불렀던 그 사람을 떠올린 게 아닐까요? 우연히 비슷한 사람을 봤을 수도 있고요. 길 가다가 마주치기라도 했을까요? 내 짐작으로는 그런데 또 모르죠. 한번 잘 알아봐요. 많이 속상하네요. 결혼해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힘들겠지만 잘 좀 돌봐줘요. 예, 알겠습니다.
미숙이 편안해지면 시아랑 같이 찾아와요. 원장님과 헤어지고 나오는데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아내가 어릴 때 그런 혹독한 일을 당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린 시절 얘기를 잘 안 하기도 했지만 미숙이는 저보다 더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었거든요. 생각할수록 아내가 짠하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아내의 회복을 도왔어요.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아내가 차츰 편안해지는 게 제 눈에도 보였죠. 이대로 아픈 각오를 잊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집으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택배가 온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웬 나이든 할머니가 서 계셨죠. 전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분을 보자마자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려 사방에 유리 조각이 튀었죠. 여보, 왜 그래? 움직이지 마. 발 조심해. 지금 물컵 깨졌어. 여보, 저 사람 왜 들여보내? 당장 가라 그래. 당장 문 닫으라고. 알았어, 여보. 할머니 누구세요? 누구신데 현관까지 함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였습니다. 미숙아, 나 못 알아보겠어? 나 큰어머니야. 정말 모르겠어? 몰라요. 난 몰라요. 아내는 얼마나 무서운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렸습니다. 전 너무 놀랐죠. 아내는 씻지도 않은 채 급하게 작은 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놀고 있던 딸아이를 품 안에 다급히 안았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시아 데려가지 마세요. 제가 키울 거예요. 꼭 제가요. 여보, 왜 그래? 진정해. 시아 놀라잖아. 상황을 보니까 그 할머니는 아내의 큰어머니, 즉 어릴 적 아내를 구박한 부잣집 본처인 것 같았습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무슨 이유로 우리 집을 찾아왔는지 어이가 없었죠. 전 그분한테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제 아내 어릴 때 구박하고 내쫓은 분이시죠. 여보 맞아? 아내는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아, 나 기억나는구나. 그래, 기억 못할 리가 없지.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꼭 할 얘기가 있어. 이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당장 나가세요. 무슨 자격으로 나타나셨어요? 미숙이랑 무슨 할 말이 있어서요? 당장 나가세요. 미숙이 남편인가 보네. 진정해봐요. 내가 꼭 할 말이 있어요. 지금 안 나가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제 와이프 벌벌 떠는 거 안 보이세요? 잠깐, 아주 잠깐이면 돼요. 내가 꼭 할 말이 있어서 왔다니까요. 경고합니다. 지금 저 경찰에 신고합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요. 가겠습니다. 진정해요, 애기 아빠. 신랑이 끝에 그분이 현관문을 닫고 나갔고 전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벌벌 떨던 아내는 소리도 못 내고 울더라고요.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극도로 불안해하는 아내를 보면서 전 정말 속상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아내가 말을 꺼내더라고요. 봐, 내 말이 맞잖아. 큰어머니가 우리 시아 훔쳐가려고 찾아온 거야. 나 우리 시아 지켜야 돼. 절대로 뺏길 수 없어. 여보, 내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 일단 우리 어머니한테 가 있어. 시아랑 같이. 그 사람이 여기 또 찾아오면 내가 혼쭐을 내줄게. 아예 얼씬도 못하게. 무슨 말인지 알지? 저는 급히 아내와 딸을 본가로 보냈습니다. 아내가 다시는 큰 어머니라는 그 여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았어요. 아까 한 행동으로 봐선 분명 다시 찾아올 것 같았기 때문에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단판을 짓고 싶었어요. 저는 집에 남아서 그분이 또 찾아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이 맞았어요. 다음 날 밤, 집 앞에서 서성이던 그분과 마주쳤고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또 왔어요? 왜 그렇게 미숙을 괴롭히시는 거예요? 혹시 1년 전에도 미숙이 이렇게 찾아온 겁니까? 그렇게 구박하고 미숙이 가족 다 빼앗더니 이제 와 무슨 볼일이 있다고요? 당최 이유를 모르겠네요.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과거 일은 다 사죄할게요. 염치가 없지만 한시가 급합니다.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죽게 생겼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미숙이 친동생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 아이가 신장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기증자가 없어요. 미숙이한테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애는 살려야겠어서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신장이 필요해서 찾아왔다 이 말입니까? 기가 막혀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괴롭히고 쫓아낼 땐 언제고. 뭐요? 안 그래도 힘들게 사는 사람 신장까지 떼어가려고 와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염치 없지도 않냐고요? 내가 오죽하면 찾아왔겠습니까? 우리 아들 좀 살립시다. 미숙이 검사 한 번만 받아보게 하자고요. 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나 싶었어요. 아내의 가족을 다 빼앗고 신장까지 바라는 그분이 사람같이 보이지 않았죠. 어두운 가로등 아래에서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꼭 악마가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아내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 아내 지금 건강도 안 좋고 누구 살리자고 뭘 검사할 상황도 아니에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당신 아들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라고요. 제 아내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처럼 잔인하게 복수해 줄 거라고요. 뭘 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미숙이 한 번만 만나게 해줘요. 네? 지금 그쪽 아들만 중요합니까? 저도 제 아내, 아이 다 중요해요. 애 엄마 어릴 적 충격으로 지금까지 어렵게 살고 있어요. 간신히 회복했는데 그쪽 때문에 건강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요.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런 말이라도 전해주구려. 친남동생이 아프다고요. 꿈도 꾸지 마세요. 전 치를 떨며 돌아섰어요. 한참을 쫓아오길래 망신을 톡톡히 줬습니다. 그 이후 아내의 큰어머니라는 분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어요. 전 아내에게 이날 있었던 얘기를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이 아프다는 이야기도 물론 안 했고요. 신장 이식을 못 받아서 그 남동생이 죽는다고 해도 제 알 바 아니었습니다. 전 아내만 지키면 됐으니까요. 이미 상처받을 만큼 받으며 살아온 아내입니다. 더 이상 그 집 일로 상처받는 건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딸을 재워놓고 절 부르더라고요.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여보, 다 날 위해서 그런 거지? 내 동생 아프다는 것도 큰어머니 만났다는 것도 일부러 숨겼잖아. 고맙게 생각해. 진심이야. 그런데 나 오래 고민하고 꺼내는 말인데 동생한테 신장 이식해주고 싶어.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당신 그거 어떻게 알았어? 또 그 사람이 찾아왔어? 나 없을 때? 아니, 그날 당신이랑 큰어머니 가로등 밑에서 얘기하는 거 우연히 보게 됐어. 그날부터 쭉 고민했어. 내 동생 신장 이식 받아야 한다며. 생명이 위독하다고. 나 검사라도 받아보고 싶어. 그리고 되면 신장 주고 싶어.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야? 넌 내가 길길이 날뛰는 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절대 찬성할 수 없어. 누구 부탁을 들어준다는 거야? 너 정신이 있어? 아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경악했어요. 부모님은 같은 아파트에 사십니다. 동도 가까운 편이고요. 아내는 부모님 집에 있다가 딸아이가 잘 때 안고 자는 인형을 가져오려고 부모님 몰래 다시 나왔던 거였죠. 길가에서 큰 소리를 내고 있던 절 발견하고 다가오다가 큰 어머니를 보고는 길거리에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나눈 대화를 다 듣게 된 거였죠. 그 뒤 저 몰래 오래 고민했던 모양이었어요. 절대 안 된다고. 남동생 얼굴이나 기억해? 생판 남이나 다름없이 커왔는데 신장이식을 당신이 왜 줘? 그뿐이야? 그 집에서 당신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한겨울에 내쫓고 장모님도 돌아가시겠잖아. 그래놓고 당신한테 도움을 청해? 그게 사람 탈을 쓴 짐승이지 뭐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싫어.
당신 꿈도 꾸지 마. 겨우 몸 회복하고 사는데 신장 이식을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검사해볼 것도 없어. 그 집에서 당신 몸에 손끝 하나 못 대게 할 거야. 그래도 내 동생이야, 여보. 아주 갓난아기 일 때 헤어졌지만 나 많이 생각하고 살았어. 우리 엄마한테서 나온 자식, 하늘 아래 나랑 걔 이렇게 둘 뿐이야. 내 마음 조금도 이해 못하겠어? 이해 못해. 난 당신이 전부라고. 당신 건강 더 나빠지면 어떡해.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당신 마음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근데 내 솔직한 마음이 그래. 날 학대하고 버린 큰어머니는 치가 떨리기 싫어. 그렇지만 지금 아픈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내 동생이잖아. 여보, 지금 당장 허락해달라고 얘기 안 할게. 조금만 고민해주면 안 될까? 당신 시야 생각은 안 해? 정신 차려. 당신은 아내이기 전에 엄마라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마, 여보. 나 이제 운동도 하고 약도 잘 먹고 당신이랑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남동생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 엄마 얼굴도 모르고 컸잖아. 호강하고 살았으면 뭐해. 젊은 나이에 지금 이렇게 아픈데. 나 걔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어. 바보 같은 거 아는데 어쩔 수가 없어, 여보. 바보같이 착한 와이프는 결국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어떤 사람은 죄 짓고도 뻔뻔하고 양심 없이 사는데 또 어떤 사람은 한없이 착하기만 한 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는 아내를 달래주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고민했죠. 아내의 뜻대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린 시야를 생각하면 더더구나 아내의 건강이 제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게 됐어요. 아내의 동생이면 제 처남이기도 하잖아요. 처남이라고 해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내를 위해 제가 신장 이식을 해주기로요. 검사를 받아봐야 했지만 그래도 차라리 그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었죠. 제 결심을 아직 아내는 몰랐습니다. 말해야지 싶다가도 입이 안 떨어졌어요. 고민은 깊어졌고 친구 봉석이를 불러내 한잔했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다 털어놨죠. 너 미쳤냐? 얼굴도 못 본 처남한테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얘 제정신이 아니네. 야, 네 와이프가 너무 착해서 문제라더니 너도 완전 와이프랑 똑같다. 나 같으면 절대 안 해. 돌지 않고서야 그게 가능한 일이야? 진짜 미친 짓은 맞지. 그렇지만 아내 성격 알아서 이러는 거야. 한번 결정한 건 절대 안 바꾸는 성격이라고. 아마 포기 안 할걸? 나 이렇게 해서라도 와이프 지키고 싶어. 너도 참 대단하다. 야, 참 눈물겨운 사랑이라고. 네가 결정한 거 난 반대지만 굳이 하겠다면 내가 무슨 수로 말리냐. 에휴, 내가 도와줄 건 없고. 없어. 그냥 답답해서 불렀어. 이기적으로 들리겠지만 검사 결과에서 완전 삑살이 났으면 좋겠다. 다 부적합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그럼 그쪽에서도 포기할 거 아니야.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냐? 애초에 재수 씨한테 좀 잘하던가. 그렇게 모질게 굴었으면서 아쉬우니까 나타나는 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한다는 녀석이 뭘 이식해줘? 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 바꿀 일은 없어. 마음 바뀌면 당장 나한테 연락해. 술 거하게 한 잔 살 테니까. 야, 오늘도 술 맛도 안 난다 임마. 그날 친구와 헤어지고 결심을 굳혔어요. 아내에게 제가 생각한 걸 털어놓기로요. 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얼굴도 못 봤지만 처남은 처남이라고. 가능만 하다면 내가 신장 이식 해주고 싶다고요. 당연히 아내는 펄쩍 뛰었어요. 당신이 왜 하냐고. 절대 안 된다고 놀라더라고요. 미안해서 그렇게는 안 된다는 아내를 제가 밤새도록 설득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미안하다며 오열했어요. 전 아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만큼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당신이라고. 더는 몸도 마음도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줬어요. 제 깊은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전 아내가 간신히 잠든 걸 보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그 여자, 아내가 큰 어머니로 부르는 여자를 찾아갔죠. 신장 이식 제가 하겠습니다. 검사 언제 받으면 됩니까? 뭐라고요? 미숙이가 아니고요?
미숙이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싫다고 하시면 할 수 없고요. 큰 어머니라는 여자는 많이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연히 해도 제 아내가 할 거라 생각한 것 같았죠. 그러나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난관이 있었습니다. 서류상 가족도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적법한 방법으로는 이식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여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계약서 같은 걸 내밀더라고요. 살펴보니 신장을 반드시 주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조급함을 애써 감추고 있었어요. 저마저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초조해하는 게 눈에 보였죠. 전 이런 방식이 마땅치 않았지만 이미 결심했기에 하라는 대로 다 해줬고요. 이틀 뒤에 꼭 이 병원 앞으로 나와줘요. 건강검진 받아야 하니까요. 알겠죠? 정말 고맙네요. 이제 마음이 놓여요.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동안 아내는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부모님께도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드나드는 걸 모르게 할 작정이었어요. 그저 이 과정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집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죠. 시간은 흘러 검사 전날이 다가왔어요. 집에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흥신소 운영한다는 봉석이라는 친구한테요. 녀석은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 야, 절대 하지 마. 그거 신장 이식 말이야. 그 사람들 다 사기꾼이야. 거짓말쟁이라고. 내 말 안 들었다가는 너 큰일 난다. 무슨 얘기야? 왜 그래? 잘 들어. 네 처남. 진짜 처남이 아니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진짜 처남이 이미 옛날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신장이 아프다는 사람은 생판 남이라는 얘기야. 뭐? 너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네 일을 대충 봤을 것 같아? 아주 사차시 과거를 캤지. 그랬더니 네 와이프 친동생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됐더라고.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큰어머니라는 양반이 자기 아들 살리려고 새빨간 거짓말 한 거라고.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에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친구는 저랑 헤어진 뒤 아무래도 찜찜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몰래 혼자 뒷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제 아내의 진짜 남동생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고 병상 위의 청년은 큰어머니가 낳은 친자식이라는 거였어요. 불쌍한 처남은 태어나서 2년밖에 못 살았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아내 구박하고 내쫓았다는 여자 진짜 악질이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나도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다. 야, 진짜 처남이 죽기 1년 전에 그 여자 기적처럼 임신이 됐고 그렇게 낳은 아들이래. 네 와이프는 얼마 못 살다 쫓겨나서 그 사실을 몰랐던 거야. 진짜 처남 죽은 건 감쪽같이 속이고 자기 아들한테 신장이 필요해지니까 네 아내한테 거짓말하고 이식 받으려는 속셈이었던 거지. 나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냐? 너도 너지만 네 아내 받을 충격은 어떻게 하냐? 야, 아픈 사람이 그 얘기 듣고 제대로 살 수나 있겠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뭐 아내한테는 어쨌든 잘 말해야지. 진짜 고마워, 봉서가. 통화를 끝내고 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지 경악스러웠어요. 무엇보다 이 얘기를 어떻게 아내한테 해야 될지 고민이 됐죠. 그래도 세상에 혈육이 있다고 생각했던 아내에게 하나 남은 희망마저 꺼져버렸다고 털어놔야 했어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전 무거운 마음으로 아내에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잘 들어. 나 내일 검사 받으러 못 가. 신장 이식 못해. 지금 신장이 아파 누워있는 사람 당신 동생 아니래. 아내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는데 목이 메였습니다. 뭐라고? 당신 동생이 아니고 큰 어머니라는 여자가 낳은 진짜 아들이래.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내 동생은? 내 동생은 어디 있어? 그럼 걘 건강한 거야? 어디 있어? 다른 데 살아? 안 아프다니 정말 다행이다.
어디선데? 여보, 마음 가라앉히고 잘 들어. 당신 남동생 어릴 때 이미 하늘나라에 갔대. 이 세상에 없다고. 뭐? 당신 지금 무슨 말이야? 걔가 왜 죽어? 봉석이가 다 조사해줬어. 나도 진짜 한참 동안 안 믿겼다. 진짜 남동생은 장모님이랑 당신이 쫓겨나고 2년밖에 못 살았대. 아내는 제 말을 듣고도 어리 빠져 저만 바라보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남동생마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을 그제야 받아들인 것 같았죠. 아내는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옷을 쥐어 뜯으면서 괴롭게 울더라고요. 죽은 남동생이 가여워 미칠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자신을 이용하려 한 그 여자에 대한 원망도 토해냈습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 동생 하늘나라 간 거 속이고 내 신장 받아가려고 했어요? 아니, 내 남편 신장이라도 받아가야 속이 시원했냐고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굴었어. 끝까지 그 여자한테 다 빼앗길 뻔했어. 바보 천치같이. 이렇게라도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이야. 진정해 여보. 난 괜찮아. 악을 쓰던 아내는 한참 만에 진정했고 저한테 안겨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서라도 동생과 친엄마가 만난 게 다행이라고요. 낳자마자 아이를 빼앗긴 엄마의 마음을 딸인 씨앗 키우면서 알 것 같다면서 그렇게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여자 절대로 용서 못해. 어떻게든 죗값 치르게 하고 싶어. 우리 경찰에 신고하자.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장 이식하려고 했잖아. 그리고 더 이상 우리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일 다 찾아보자.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 근처에는 발도 못 붙이게 아주 혼쭐을 내줘야겠어. 지난 일들을 되짚어보니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싶었어요. 아내가 시야와 사라진 것도 다 그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집 근처를 배회하는 걸 아내가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였죠. 전 그 악마를 용서할 수 없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지금까지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 여자가 불법으로 제 신장을 떼어가려 시도한 정황도 다 까발렸습니다. 그리고 검사 받기로 한 날 경찰과 함께 약속 장소에 나타났어요. 저를 보고 반색하던 그 여자는 경찰들이 다가가자 사색이 되었죠. 아니, 저를 왜 잡아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사위랑 검사 받기로 했는데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왜 잡아가요? 그건 조사해보면 나오고요. 일단 같이 가시죠. 아니, 김서방, 이 사람들 좀 말려보게. 나를 왜 경찰서에 데려간다는 거야? 누가 김서방입니까? 내가 왜 당신 사위예요? 가서 당신이 꾸민 일 자백하세요. 그리고 미숙이한테 진심으로 사과도 하셔야 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병상에 누워있던 청년, 미숙이 동생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제 진짜 처남은 이미 세상 떴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오해야. 그건 정말 오해라고. 누가 그래? 친자 확인 검사라도 해보자고. 내가 장담해. 지금 신장이 필요한 애는 미숙이 친동생이 맞아. 정말 끝까지 뻔뻔하네요.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악해질 생각이세요?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미숙이 가족까지 다 뺏고 구박하고 보육원에 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신장까지 달라고 해요? 짐승도 당신보다 나을 겁니다. 이보게,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겠네. 경찰 아저씨, 저 아무 죄 없습니다. 저 풀어주세요. 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요.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네? 한 번만 인정 좀 베풀어 주세요. 인정이라고 했어요. 당신 아들 소중하면 남의 자식, 남의 가정도 소중한 겁니다. 저한테 빌 필요 없고요. 용서 구한다고 해서 용서할 생각도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고 정말 잘못한 일에 용서를 비세요. 네? 그 여잔 더는 아무 얘기 못하고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도 필요한 진술을 다 하고 미련 없이 경찰서를 나왔어요.
끝까지 아들한테 가야 한다고 아무 죄도 없다고 소리치던 그 여자의 모습이 정말 진절머리 나더라고요. 얼마 후 아내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같이 그 여자를 만나러 가줄 수 있겠냐고요. 꼭 할 말이 있다고 해서 같이 만나러 갔죠. 아내는 아주 큰 용기를 낸 것 같았어요. 우리 세 식구의 삶을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겠다는 각오가 보였습니다. 아내는 그 여자를 대면하고 할 말을 또박또박 이어갔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당신 아들, 내 동생이라고 날 속이고 기어이 내 신장을 받아야 했어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뭘 못해? 뭐라고요? 제 남편이 신장 이식해준다고 했을 때 양심의 가책 같은 거 전혀 없었어요?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에요? 나 똑똑히 기억해요.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했던 거, 나한테 했던 거. 어떻게 그런 짓을 해놓고 또 내 가족을 망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신 죗값 꼭 받고 이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알았어요? 미안하다 미수가. 지난 일은 다 잊고 한 번만 날 용서해다오. 응? 경찰한테 내 얘기도 좀 잘해주면 안 될까? 예정을 생각해서. 응? 미수가. 무릎 꿇으라면 꿇을게. 빌라면 빌게. 하라는 거 다 할 테니까 착한 네가 날 한 번만 받아오. 나 우리 아들 꼭 지켜야 돼. 나 이제 예전의 어린 미숙이 아니에요. 염치 없는 부탁 같은 거 절대 안 들어줘요. 그리고 다시는 코빼기도 비추지 말아요. 우리 가족 한 번만 더 건드렸다간 가만히 안 있어요.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벌 줄 거야. 이 말 하려고 왔어요. 다신 볼 일 없을 거예요. 미숙아! 여보, 가자. 시간이 흘러 그 여잔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비록 미수였지만 불법적인 장기 매매를 약속한 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저한테 사인하라고 강요한 계약서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죠. 그렇게 아내가 큰 어머니라 부르던 여자는 끝내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아내는 뭔가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저와 부모님도 아내를 위해 다 같이 애를 많이 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친구 봉석이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묻더라고요. 아내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 안 하냐고 말이죠. 저도 생각해 봤는데 후회 없습니다. 시간을 다시 되돌려도 전 다시 아내를 선택할 것 같아요. 비록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 사이는 더 단단하고 끈끈해졌죠. 지금 아내와 전 하루하루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저희 딸 시아도 사랑 듬뿍 받고 잘 자라고 있고요. 퇴근하면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보, 나 왔어. 시아야, 아빠 왔다. 아이쿠 우리 시아, 하루 사이 키가 더 컸네. 요새 잘 먹어서 키가 쑥쑥 자라는 것 같아. 몸무게도 많이 늘었어. 여보, 배고프지? 얼른 옷 갈아입고 와. 얼큰하게 동태탕 끓여놨어. 반주도 할래? 동태탕? 와, 냄새부터 끝내주는데. 도란도란 저녁을 먹고 아내와 딸 손잡고 산책 가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 참 친구 봉석이는 흥신소문을 닫았어요. 대신 첨가물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악한 사람들 볼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지긋지긋하다면서 새 출발했어요. 가끔 저희 가족들과 저녁을 먹습니다. 곧 결혼도 할 것 같아요. 저처럼 행복한 가정 꾸리고 살고 싶다면서 조언도 구하더라고요. 우리 세 식구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 꿨던 꿈인 파일럿은 되지 못했지만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조만간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해외여행도 계획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 아픔은 있었지만 그걸 다 겪고 극복하니 가족에 대한 사랑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는 아픈 비밀을 만들지 않는 웃음이 넘치는 가정을 꾸려가고 싶어요.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